안녕하십니까. 청렴교육 강사 강순규입니다. 오늘은 부패를 통해서 본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이라는 주제로 잠깐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패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은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부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풀어서 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 여기서는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련해 가지고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1995년 이후부터 매년 수치화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80개국이 참여했는데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순위도를 보시면 덴마크,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고 3위, 7위, 8위, 9위가 10위 안에 보면 대부분 북유럽 쪽에 나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33위를 했습니다. 옆쪽에 보면은 한국 순위 변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52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상승해서 2020년에는 61점을 받아서 33위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촛불운동 이후에 반부패 정책들로 인해서 공직사회와 사회의 어떤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패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점수가 61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패 수준 의식을 보면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이렇게 5그룹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경향이 나타났냐. 한국 사회가 청렴하다라고 이야기한 일반 국민들은 11.4%인 반면에 공무원들은 60%가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렴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한 국민들이 48.4%인 반면에 공무원들은 6.1%만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 수준을 바라보는 조사 대상별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 분야별 부패 수준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청렴한 사회 분야가 어디냐 했을 때 공무원 외에 나머지 그룹들은 교육을 이야기했고 공무원들은 행정기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부패한 분야는 어디냐 했을 때 일반 국민과 기업인 그리고 전문가는 정당과 입법 분야 이쪽이 제일 부패하다 이야기했고, 외국인들은 종교단체를 지적했고 공무원들은 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분야별 부패 수준을 봤을 때 가장 청렴하다고 이야기된 곳은 소방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119와 관계된 누구나 다 느끼는 청렴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반면에 가장 부패한 곳으로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은 법무 쪽, 법과 관련된 쪽을 꼽았고, 기업인과 전문가는 건축, 주택, 토지 이 부분을 손꼽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를 파멸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라는 말은 썩을 부자에 무너지 패자, 그냥 썩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패는 결국 정부 수입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물가를 상승시키고 정부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부패는 시장 진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해서 혁신을 저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활동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은 최우선 과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패 행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먼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지위나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서 사익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그리고 재산 관리, 계약 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와 나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하거나 공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공직자라고 할 때는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공직 유관 단체장과 그 직원들,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법률과 달리 사립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관공서, 공직유관단체,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들은 뇌물이나 독직이나 강탈. 뇌물은 일정한 민간에게 공직자가 혜택을 주고 민간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독직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익을 취하는 겁니다. 강탈은 자기의 어떤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그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형태로 이야기됩니다. 남용되는 권한이란 것은 행정권에 속해서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수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 속에서 재량권이라는 것도 부패 행위의 유발 원인으로 로비 대상이 되죠.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구되는 사익이라는 것은 우회적인 형태로 이득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이걸 했으니까 이걸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게 아주 지혜롭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뭔가를 둔다든지 금품 외에 다른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를 흘려줌으로써 공직자의 어떤 자산 가치를 증식시켜주는 행위도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관련한 부분에서 개발 관련한 그러한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부패 방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1년 6개월 실행을 받았지만 이번에 2차에서 부패 방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부패 방지법과 연관이 되는 그렇게 우리에게 시사화되고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익이 훼손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부패행위나 언론이나 의료 부패행위 이러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요. 제약회사가 공공기관에 로비를 하고 리베이트를 하는 많죠.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공직자의 사익 도모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자기 어떤 연구원을 대학원생으로 등록시켜서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일도 간혹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무언가 그 연구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조금들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수급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보면요. 지자체의 어떤 것을 무엇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떼어내어 가지고 새 층만 해서 도색해 가지고 다시 설치해 놓고도 마치 새 제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의 보증금 등 부정수급도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죠. 사립 유치원 원장이 자기의 배우자나 친인척을 막 직원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고 그분들이 일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활동비 명목으로 직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인 휴대폰 사용 요금이나 이런 것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로서 이러한 부패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직자가 어떠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금품을 요구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의했다면 이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촌지의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형태, 촌지를 직접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학생만 일방적으로 구박한다든지 이래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면 그것도 뇌물수수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부패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공직자와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연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보면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 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반면에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다. 이것도 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 관련 비밀을 업자에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달라고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받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의 위반, 필요 없는 기자를 구매해 가지고 수년간 창고에 방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학교 시설 개선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 허위 청구 등을 통해 학교 예산을 횡령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서 환자 수나 진료 횟수나 진료 내역 등을 허위로 조장하여 청구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비급여 부분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한 대를 처치하고 두 대분을 받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만 부패방지법에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도 사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이 지인의 경영한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 자금을 낭비했다. 문제는 되지만 부패방지법과 연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체계입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체계는 공익신고하고 달리 공익신고는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기명하지 자기 이름을 실제로 넣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부패신고는 자기 이름을 실명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동거인이거나 친족들에게까지 포함하는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되고 불이익 조치가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고 혹시 자기도 연관된 그러한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뭐 공사에서 어떤 공사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게 하는 등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했습니다. 부패 신고자죠. 그런데 이 뭐뭐 공사에서 어떤 공사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부패 신고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문에 첨부한 겁니다. 신고 처리 담당자의 신분 공개 여부 확인을 요구했고 부패 신고자가 결국에 이 담당자는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 아래서 신고 처리 담당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또 보면은 어떤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 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 측에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물리적 위협을 당한 경우입니다.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공사의 행동강령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 조치되고 그 전보 조치된 곳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거죠. 근무가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들어주기로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공사입니다. 공공기관이죠.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 시험에서 면접 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해임 처분 취소 및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한 거죠. 부패 신고자는.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 사장에게 원상 회복 요구를 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현대차와 관련해서 김광호라는 분이 20여년 현대차에서 일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두 군데에다가 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280억이라는 포상금을 받고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해직을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하고 형사소송을 당하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어떤 신고자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 소속 단체의 지도 감독 기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서 부패 신고자가
행위를 신고를 했습니다. 부패 신고로 신고자의 범죄 발견을 하고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가 받았습니다. 부패 신고자 당사자도 연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 감면 형태로 해서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패 신고자 보상 포상 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금은 최고 30억까지, 포상금은 최고 2억까지, 구조금은 부패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치료, 이사, 쟁송 절차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여러 가지 경우 그것을 실액을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하나 다른 것은 보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어떤 비용 절감이나 어떤 수입 회복을 가져줬을 때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신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포상금은 그와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거나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까지 이렇게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아직도 많이 약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넘어가고 부패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공익 신고하고 비교할 때 부패 신고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래서 더 약칭하면 부패 방지법이죠. 부패 방지법에 관련해 가지고 신고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반인들은 신고합니다. 반면에 공직자들은 수사기관, 감사원,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고 옆에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패 행위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누구나 신고를 한다고 하면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부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되는 반면에 공익신고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러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청렴도 점수 추이를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잔 로즈 에커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패의 적발 확률이 높을수록 처벌 가능성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부패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실행되고 나서 종합청렴도가 계속 상승해서 4년 연속 상승을 해서 2020년에는 8.27점, 10점 만점에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의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비교해보면 19년도보다 파란색으로 되는 20년도 조금씩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종합청렴도가 8.27점이 기준인데요. 그 위로 올라간 곳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나 공직유관단체는 8.27점 이상을 점수를 받은 반면에 지자체들,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는 그보다 낮은 8.0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그런 청렴도에서는 조금 더 점수가 낮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 문제 해결 과제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응답수가 29.5%가 부패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적발과 처벌을 강하면 부패를 아예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24.3%를 얻은 것이 사회 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부패를 유발하는 법,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영고주의, 온종주의 등 부패 유발적 사회 문화를 척결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야기되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적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더 투명해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떤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큰 거대 악에 대해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그러한 생활 속에서부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생활적폐와 관련해서 9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 주기별 과제로 이야기해서 유아 청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성년기에는 권력 유착이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 생활적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소의 임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위험에 빠지는 일로 부패가 인식되게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부패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자그마한 생활 적폐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양심에서 수치스러움이 생겨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청렴한 사회, 좀 더 청렴한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